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인 평범한 남자입니다. 평범하다라고 저를 소개했는데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평범하다라는 말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일 때문에 저 또한 그 평범함에서 조금 멀어지게 되었거든요.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다들 하나같이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네요. 조금만 억지를 부리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소박하지만 매일이 행복할 수 있는 날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그 공통의 행복을 바라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와 제가 행복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별다른 이야기거리가 없네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가정 형편이 어려웠으며, 생계를 위해 일을 나가신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공부만 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축하해 줄 수 있는 대학에 붙게 되었죠. 학창 시절 내내 공부만 해오던 저에게 대학이라는 곳은 또 다른 세계를 눈뜨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서로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곳이었죠. 처음으로 취향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고, 취향에서 이어지는 취미들로 정신없이 즐기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제 첫사랑을 만나게 해준 곳도 대학이었죠. 제 첫사랑인 신혜는 같은 과 학생이었어요. 평범함에서 조금 못 미치는 외모를 가진 저와 달리 신혜는 학교 홍보 모델로 제의를 받을 정도로 외모가 뛰어난 아이였죠. 그뿐만이 아니라 성격도 성적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이성이 제 마음에 안 들어올 리가 없었죠. 하지만 제가 넘볼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신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제가 좋다며 고백을 해왔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죠. 고민을 할 것도 없이 저는 고백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예쁜 사랑을 했어요. 남자친구가 있는지 모르고 수많은 남자들이 접근을 했고 저와 연애를 하는 도중에도 능력 좋은 남자들과 연결시켜 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혜는 그런 사람들을 모두 거절하고 저만 바라봐 주었어요. 거짓이 없는 제가 좋다면서요. 저만 바라봐주는 신혜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저는 신혜에게 무엇이든 다 해주려고 했고 우리 관계에 있어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노력 때문인지 다른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우리는 오랫동안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죠. 풋풋한 대학생 시절, 그리고 제 군대 1년 8개월, 그리고 대학 졸업 후 회사 생활까지 우리는 단 한 번의 헤어짐 없이 다툼 없이 처음과 마찬가지인 행복한 연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내의 집안에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내 아버님께서 누명으로 인해 범죄에 연루가 되시며 수사를 받게 되신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누명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경찰 측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공범의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강압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계속했죠. 여자친구를 안심시켜주는데 정신이 없던 저에게 그 소식을 들은 저희 어머니께서는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내보이셨어요. 오늘도 시내 만나러 나가는 거니? 네, 혼자 감당하는 게 많은데 저라도 곁에 있어줘야 힘을 내죠. 너 굳이 범죄자 꼬리표가 달린 사람의 딸을 만나야 하니? 어머니, 그거 전부 누명이라니까요. 곧 밝혀질 거예요. 단정 짓지 마세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하겠어.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괜히 그런 집안이랑 엮여서 괜한 꼴 당하지 말고 이쯤에서 정리해라. 어머니, 정말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신혜는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식을 위한 마음 때문에 불편한 심기를 보이시는 어머니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지만
아닌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으셨고 시내는 그 누구보다 좋은 여자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매도하는 어머니를 무시하고 저는 계속 시내 곁에 있어 주었죠. 하지만 상황은 더 안 좋아져만 갔습니다. 오랜 수사로 인해 사업체를 이끄시던 아버님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보시게 되었고 소문은 소문을 낳아 그나마 거래를 이어가던 거래처들마저 모두 다 끊기게 되었죠. 그런 상황이 아버님을 궁지로 몰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유서를 남기시고 잘못된 선택을 하셨죠. 그 일로 시내는 가슴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가장이 없는 집안은 빠르게 무너져 갔습니다. 더욱이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서 그 충격에 쓰러지신 어머님께서 아버님이 떠나신 지 1년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그 힘든 상황을 제정신으로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시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오랜 시간 만나오면서 처음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시내를 챙기는데 제 모든 것을 다했어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모든 걸 시내와 같이 하려고 했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시내도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이전과 같을 수는 없었지만 다시 과거와 같이 웃음이 많은 아이로 되돌아와 주었죠. 힘든 시간을 같이 견뎌내다 보니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와 평생을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말이죠. 그렇게 안정이 된 시내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제 결혼을 맹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이유는 말을 꺼낼 때마다 생겨났지만 크게는 두 가지였어요. 아직까지 시내의 아버지께서 범죄자라는 확신을 하고 계셨고 또 하나는 시내의 형편 때문이었죠.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귀를 닫고 계셨고 자신의 상황 또한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죠. 어머니, 신의 아버지 결국 누명이었다는 증거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너도 진짜 답답하다. 피의자가 죽어서 사건이 종결난 거잖아. 그 말이 뭐야? 사건을 수사할 수가 없어서 그냥 끝낸다는 거 아니야. 죽은 사람이 죄가 있다고 해도 끝내겠다고.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사 종결 이후에 아버님께서 억울한 누명 쓰였다라는 증거가 나왔다고 말이에요. 왜 증거를 부정하시는데요? 그리고 설령 신의 아버지께서 죄를 지으셨다고 해도 그게 신혜한테 무슨 문제가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연좌제였어요? 왜 열심히 사는 애를 죄인으로 만드시는데요? 너도 참 바보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 죽었다 하면 흉악범도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세상이야. 그리고 그 증거도 위조가 됐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니? 수사가 끝났는데 콩 심은 데 팥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했어. 내가 괜한 사람 연좌제로 죄인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범죄자 자식은 비슷한 짓을 할 확률이 높아서 그런 거다. 내가 내 새끼 더 잘 살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문제가 있냐? 애초에 전제가 잘못됐죠. 신의 아버님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인 거니까 콩이니 팥이니 그런 문제가 성립되지를 않죠. 그리고 제가 신혜를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제가 몇 년 동안 사귀었는데 아직까지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하겠다고 말하겠어요. 그것 말고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아주 많아. 걔네 부모님 두 분 다 없고 형편도 어렵잖니. 우리 집안이 왜 믿지는 장사를 하느냐 말이야. 결국 돈 때문이에요? 신의 집안 형편이 안 좋아진 것 때문에요? 어머니, 우리 집은 되게 잘 사는 형편이에요? 저 대학교 입학 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 형편 학교 내에서도 가장 안 좋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대단히 좋아진 줄 아세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저희보다 괜찮은 집에서 똑같은 이유로 반대를 한다고 말이죠.
우리 집이 아버지도 안 계시고 형편도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반대를 한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형편에 맞춰서 결혼하는 신분제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말로는 아구가 맞아 보여도 사람 인생이 그런 게 또 아니다. 어쨌거나 나는 신혜라는 애 내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 아니 그런 생각도 하고 싶지도 않아. 내게 인정 못 받고 엄마 없는 결혼식을 올리던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머니 빼고 결혼식 올리죠. 안 그래도 계속 똑같은 이유로 반대하시면 최후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괜히 결혼식 날 찾아오셔서 망치지 말아주세요. 뭐? 너 진짜 기어이 그 애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엄마랑 등을 지더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요? 이성적으로 대화가 안 통하시는 분이잖아요.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죠. 나중에 생각 바뀌시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어디가? 여기 앉아봐. 네가 정말 그렇게 하더라도 결혼을 해야겠다 그거지? 그래 알았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만 네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부모인 내가 어쩌겠어. 근데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결혼식 하나는 제대로 해야겠다. 예물 예단도 마찬가지고. 알겠니? 엄마가 많이 양보한 거 알지? 어머니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더라도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하니 그제서야 결혼을 승낙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혼 준비하는 과정이 쉬웠던 건 아닙니다. 저희 두 사람 형편에 맞는 결혼식장을 구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강남에서 해야 한다고 하셨죠.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시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결혼을 하더라도 굳이 강남에서 결혼식을 할 형편이 되지가 않는데 도대체 왜 강남을 고집하시는지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집들 정도의 예물과 예단을 받겠다고 한 엄마는 시내에게 테스트라도 하는 건지 무리한 예물을 요구하셨죠. 보다 못한 제가 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라고 하시더니 결국은 회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께서 요구하시는 걸 보세요. 시내 형편을 떠나서 죄다 우리 집 형편에도 맞지 않잖아요. 강남에서 결혼하면 뭐가 있어요? 겨우 위치 다른 것 가지고 돈 2배가 차이 나는데 굳이 강남에서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즘에 다 그렇게들 한다. 그리고 여자 쪽 집안이 모자라니까 내가 보이는 거라도 더 잘 보이려고 하는 짓 아니냐. 걔네 집안이 판검사나 의사 사업가 정도 됐으면 내가 이러지도 않지. 그러면 어디 저 구석에 박혀있는 코딱지만한 식장에서 결혼을 해도 떳떳하다고. 그런데 걔네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집안을 가리려고 내가 강남을 고집하는 거야. 또 그 소리. 제가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그래, 알았다. 내가 몇 달 동안 입에 베어서 말실수를 한 거다. 어쨌거나 걔도 한 번뿐인 결혼식 강남에서 하면 좋잖니. 그러면 예물은 뭔데요? 요구하시는 예물 리스트 봤는데 솔직히 시내 사정도 생각해 주셔야죠. 어차피 저희 결혼하면 집안 어른이라고는 어머니밖에 없는데 좋은 건 다 받으실 거 아니에요. 양보해 주시면 좀 덧나요? 걔네 고모인가 이모인가 예물 해준다고 먼저 말했다며. 그쪽에서 해주겠다고 말하길래 생각하던 걸 요구하는 게 큰 문제가 되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한 번뿐인 결혼 예물인데 내가 분명히 말했지. 결혼 허락하는 대신 다른 건 양보할 수 없다고. 이건 걔가 아니더라도 요구했을 것들이다. 그런 식이면 어머니가 그에 상응하는 예단도 해주셔야겠네요. 왜 예물은 그렇게 꼭 받아내실 것처럼 행동하시면서 예단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하세요? 그거야. 그쪽에서 먼저 말을 안 했잖니. 그럼 예단은 리스트 뽑아서 보내라고 해라. 나도 맞춰서 할 테니. 어머니, 다 아시면서 왜 이러세요? 시내 고모님도 조카가 걱정되는 마음에 해주시는 거라 굳이 예단 안 받으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예물이라도 좀 욕심을 덜 가지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단 리스트 뽑아서 가져오라고. 내가 해줄 테니. 어쨌거나 나는 결혼 수락했고 더는 양보 못한다. 알았어? 억지를 부리는 어머니 때문에 저는 또다시 어머니와 신경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가 그런 저를 말리더라고요. 동원아, 그냥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리자. 말씀처럼 어머니도 양보를 하신 거잖아. 그게 양보야? 양보하는 척하면서 결혼 포기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너무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 좋은 분들도 자식 결혼 앞에서는 욕심 부리고 하셔. 자식을 이만큼 잘 키워서 장가를 보냅니다 하는 자리이기도 한데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이고 싶으시겠지. 그러다 보니 강남에서 하고 싶은 거고. 그런 것 정도는 양보해 드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고모께서 도와주시는 돈이면 예물도 준비할 수 있을 거야. 어차피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 같은 건데 좋은 걸로 해드리면 좋은 거지. 당신을 나랑 만날 수 있게 낳아주시고 올바르게 키워주셨잖아. 좋은 일 앞두고 너무 열 올리지 말자, 응? 그렇게 시내는 저를 진정시켜줬고 어머니께서 해달라는 걸 모두 하게 되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렇게 해서 얻어낸 시내와의 결혼 생활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느꼈던 행복은 정말 작게 느껴질 만큼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죠. 시내는 저에게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정성을 들여 잘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다고 결혼 전에는 그렇게 미워할 것만 같았던 어머니께서도 자신에게 잘하는 며느리에게 마음을 여시는 듯 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한 시간은 계속되어 갔고 그 행복을 더욱더 증폭시켜줄 소중한 아이까지 태어나며 이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았죠. 그런데 우리들의 행복에 먹구름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 저와 달리 아내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이상 행동들까지 보이기 시작했죠. 산후 우울증 같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급격히 어두워졌으니 말이죠. 더 심한 우울증으로 이어질까 싶었던 저는 아내를 설득하고 병원에 가보려고 했지만 아내는 경기를 일으키듯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회사에 있는 동안 내내 불안했던 저는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항상 제가 곁에 있음을 인지시키려고 노력했어요. 홀로 서점에 가서 책들도 찾아보고 어떻게 해야 아내를 다시 예전과 같이 만들 수 있을지 찾아보았죠. 정말 수많은 방법을 써봤지만 그럼에도 아내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고 점점 괴팍한 행동을 했죠. 아내도 그리고 우리 아들도 걱정되었습니다. 잘못하다간 두 사람 모두에게 큰일이 있겠다 싶었고 고민을 거쳐 제가 아내가 나올 때까지 휴직을 하여 곁에 있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아내가 저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저와 이혼을 하겠다고 말이죠. 그때 우리 도연이가 태어난 지 겨우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동안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아내를 도우려 애를 썼는데 그런 말을 듣게 되니 맥이 빠지더라고요. 아내의 정신 상태와 상관없이 저와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병원 치료도 싫다, 나랑 상담하기도 싫다.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유가 뭐야? 나랑 이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나도 뭘 알아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던가 할 거 아니야. 그냥 내가 힘들다고 하는데 해주면 안 돼? 그깟 도장 하나 찍어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고. 당신 도연이 엄마 아니야? 도연이 세상에 태어난 지 겨우 3개월이 지났어. 그런데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잔뜩 받아도 모자란 판에 이혼을 하자고?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신혜야, 당신 지금 우울증 때문에 이러는 거야. 우리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어. 우리 더한 상황도 같이 견디며 이겨냈잖아.
그러니까 이러지 마.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나는 이혼하고 싶어. 당신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나대로 행동에 나설 거야.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을 물어도 이혼을 결심한 이유를 물어도 아무런 답을 해주지 않았죠. 그저 이혼을 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매달려 보기도 하고 도연히 인질 삼아 이야기도 해봤습니다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이혼을 해달라며 하는 아내를 피해 서재로 들어갔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아침이 돼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도연이가 보채는 소리에 눈이 뜨게 되었고 홀로 울고 있는 도연이 곁으로 황급히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어디로 간 건지 아이 혼자 침대에 누워 울음을 터뜨리고 있더라고요. 우선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는 아이를 달래주었죠. 아내를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고 현관에 아내의 신발은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저는 급히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 연결음만 이어질 뿐 아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죠. 정말 이 갓난아기를 두고 집을 나간 건지 확인을 하러 안방에 들어갔고 화장대에 놓여져 있는 메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아내의 글씨가 적혀 있어요. 그 메모 안에는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이해해달라는 아내의 글이 적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 뒤에 여전히 아내는 저와의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고 원한다면 도연이에 대한 양육권도 가져가라며 아이를 포기한다는 글도 있었죠. 결국 아내는 저와 도연이 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의 행방에 대해 수소문을 해봤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사라진 첫날은 집을 나간 아내를 찾고 우리 도연이를 달래며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었고 곤히 잠든 도연이를 보며 멍하니 앉아만 있었죠. 그러다 어제보다 오늘이 문제인 걸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부터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데 도연이를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늦은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 전화를 하게 되었죠. 무슨 일인데 이 꼭두 새벽에 전화를 다 하냐? 어머니, 죄송한데 내일 도연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뭐? 도연이를? 아니 네 처는 뭐라고 나한테 도연이를 맡긴다는 거야? 걔는 갓난아기 두고 어디 놀러라도 간다고 하니? 그게 실은 시내가 집을 나갔어요. 그 산후 우울증인지 계속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서 제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전부 거절하더니 어제 메모 한 장 남겨두고 집을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돌아오기 전까지만 어머니께서 도연이를 봐주셨으면 하는데. 뭐?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 너랑 애를 두고 집을 나가? 아이고 투야, 그러니까 내가 너보고 뭐라고 했냐? 그 결혼 후회할 거라고 내가 말했지? 근데 네가 뭐라고 했어? 자신 있다면서? 누구보다 행복할 확신이 있다면서? 엄마가 아니라면 아닌 줄 알아야지.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도 지금 이 상황 혼란스럽고 견디기 힘들어요. 저 내일 출근해야 해서 도연이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죄송한데 우선 도연이 좀 부탁할게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퇴근하고 해요. 아이를 급하게 맡겨야 했던 저는 아침 일찍 집으로 오신 어머니에게 도연이를 맡기고 회사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여 어머니와 이번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니? 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내가 말했지. 뭐? 산후 우울증? 아이고 참나. 그러면 우리 때 엄마들은 전부 다 남편 애들 버리고 도망갔게? 시집살이로 보나 살림으로 보나 우리 때가 더 힘들었다. 우울증 이런 건 핑계고 그냥 걔 자체가 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거야. 왜? 그러니까 걔네 아버지도 그런 짓을 벌이지. 어머니, 그 얘기가 또 왜 나와요? 이번 일과 상관없잖아요. 상관없긴 뭐가 없어.
그런 것도 전부 유전이다. 정신병도 유전이라고.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단 말이야. 아무리 여자가 정신을 놔도 자기 새끼는 끔찍하게 챙기는 법이거든? 근데 자기 애를 버리고 갔다? 이건 분명 뭔가가 있는데? 너 도연이가 네 새끼인 거 확신할 수 있어? 아니면 따로 검사라도 해본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심하긴 그런 일이 종종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걔 같은 애들이 원래 외로움을 엄청 타요. 네가 안 보이는 곳에서 걔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을지 알아? 너도 생각해봐라. 자기 배로 낳은 아이를 버리고 가는 일이 쉬운 일인가? 엄마는 미쳐도 자기 새끼뿐이야. 그런데 그런 애를 버리고 나갔다는 건 그 애를 마주하기 힘든 뭔가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뭐라고 생각하니? 외도지, 외도.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애를 보고 웃고 있으니 죄책감이 생기겠고, 앞으로 애가 자라면서 남편과 닮지 않는 얼굴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겠어? 사실이 밝혀질까봐 그러니까 먼저 선수를 치는 거지. 이거만큼이나 딱 들어맞는 상황이 있어? 이혼하고 싶은 사유도 말을 안 해. 아직 젖도 못 된 자기 애도 버리고 가. 그렇다고 네가 걔한테 못하기라도 했니? 그러면 내가 말한 그 상황밖에 없다니까. 안 그러냐? 어머니께서는 자신이 말한 추론이 사실인 마냥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에 제가 어떠한 반론도 할 수 없다는 게 비참했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어머니께서 하는 그 말의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하는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어머니께서는 저를 더욱더 몰아붙이셨어요. 이렇게 된 거 그냥 이혼해주고 애는 시내 보고 키우라고 하던가, 아니면 고아원에 보내라. 네 아이도 아닌데 네가 키워서 뭐 하겠니? 나중에 시내가 찾아오거나 친부가 찾아오면 일만 더 꼬일 뿐이지. 너도 결혼 한 번 실패한 것 가지고 평생 짝 없이 홀로 살 수는 없잖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홀로 살아? 이번에는 엄마 말 믿고 따라라. 엄마가 정말 너한테 맞는 참하고 좋은 여자 찾아서 이어주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꼬인 네 인생 잘 풀어서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아야지. 긍정도 부정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에 흔들리면서도 한편으론 아내가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아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니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말을 하고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회사를 다니고 퇴근을 하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지만 누구보다 복잡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제 가슴 속에서 서로 제각기 다른 마음들이 부딪히고 충돌하며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만들었죠. 결국 어머니께서 하신 말에 흔들렸던 저는 합의 이혼이 아닌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도연이와 친자 검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제 아내의 외도를 수긍해야 했고, 제 눈앞에서 방긋방긋 웃고 있는 아이도 제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해야 했죠. 결정을 내리고도 몇 번이나 망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차게 흔들리는 저를 잡아줄 아내는 제 곁에 없었죠. 결국 제 손으로 도연이와의 친자 검사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 보내게 되었고, 그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정말 그 결과를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지옥과도 같았죠. 그렇게 2주가 지나고 친자 검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저와 도연이의 친자일 확률은 99.93%였죠. 제 아이가 맞았습니다. 그 결과지를 받게 되자 저는 오열하고 말았어요.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아내를 믿지 못한 내가 미웠고 제 아들을 의심하게 되어 너무 미안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내를 믿겠다고 다짐한 나였는데, 확증도 없는 상황에 이토록 쉽게 아내를 의심하고 이혼 소송까지 하려고 했다니 제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된 이상 꼭 아내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유를 꼭 듣고 제가 납득이 안 되더라도 아내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면 아내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를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죠. 월차와 연차, 그리고 휴가까지 쓰며 잠시 회사 일을 멈추게 되었고 어머니에게 도연이를 맡기고 미친 듯이 아내만 찾아다녔습니다. 아내와 학교를 같이 다녔다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부탁을 하듯 아내의 행방을 묻게 되었고 그러다 아내가 지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다는 친구를 확인하게 되었죠. 그 친구분의 도움으로 아내가 지내고 있는 곳을 알게 된 저는 혹시 아내가 그 사이 도망이라도 갈까 싶어 주소를 향해 곧바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도착한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아내는 영영 숨어 있으려고 했는지 자신을 발견한 저를 보고 무척이나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저에게서 도망을 치려고 하더라고요. 도망치려는 아내를 안고 붙잡게 되었죠. 당신이 어디 가더라도 나 찾아낼 수 있어. 당신 억지로 데려가려고 찾아온 거 아니야. 당신이 정말로 원한다면 이혼해 줄 수 있어. 다만 나한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줘. 이혼하려는 이유. 내가 이해가 되는 일이건 아니건. 내 대답은 이전과 똑같아. 그냥 나랑 이혼해주면 돼. 당신이 아무런 말도 안 해주니까 나도 흔들리잖아. 내가 며칠 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내가 도연이를 의심했어. 어머니께서 도연이가 내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에 나도 순간 흔들려서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했다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어머니는 도연이가 당신이 외도에서 낳은 아들이래. 그래서 당신이 내게 떠넘기듯 버리고 간 거고 나보고 도연이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하더라. 근데 내가 그 말에 흔들렸어. 이혼을 하자고 하는 이유를 모르니까. 그 말이 타당하다고 느껴졌다고. 그래서 친자 검사를 해봤던 거야. 친자 확인을 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당신한테 그리고 도연이한테 미안해서 또 당신과 도연이를 의심한 나를 용서할 수 없어서 펑펑 울었어.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겠어? 당신이 아무런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잖아. 솔직히 당신이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 내가 잘해왔다고 생각해. 재벌가 사람들처럼 엄청난 선물은 매번 못해줬지만 기념일이 아니라도 당신 생각이 나면 당신이 좋아하는 물건이면 항상 가지고 들어왔어. 일보다는 가정이 먼저였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지냈다고. 내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할지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말해줘. 당신이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더라도 이혼해줄게. 이유만 말해줘. 제 이야기를 들으며 울음을 꾹 참고 있던 아내는 이야기가 끝나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쌓인 게 많았는지 큰 소리로 엉엉 울더군요. 그런 아내를 제가 안아줘도 되는 건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제 품으로 들어와 우는 겁니다. 그렇게 아내를 제 품에 안고 말없이 다독여줬죠. 얼마나 울었을까? 울음을 그치고 진정이 된 아내는 굳은 다짐을 한 표정으로 제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을 그런 상황까지 몰아서 내가 미안해. 전부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처신을 똑바로 했어야 했는데. 당신 나한테 잘못한 거 없어.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행동을 뽑으라면 난 망설임 없이 당신을 만난 걸 뽑을 거야. 그만큼 당신은 나에게 최선을 다해줬고 당신 때문에 하루하루가 행복했어. 그런데 왜 나와 이혼을 하려고 한 거야? 도대체 왜? 사실 당신 어머니 때문이야. 끝까지 나 혼자 안고 가려고 했어. 지금까지 나 때문에 당신이 어머님과 얼마나 나를 세웠는지 알고 있으니까. 두 사람 사이를 나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아무 문제 없는 모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불화를 일으킨 주범이니까. 당신과 신혼 살림을 차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 나야 당연히 며느리니까 어머니께 잘하려고 했는데
신발을 벗기 전에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내가 싫다고. 당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지만 정말 너무 싫다고 하시더라고. 나도 내 꼴을 아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죄송하다는 말만 계속했지. 그게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또 한 달이 되어서도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내가 무슨 조치라도 취했을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아는 김동완은 또 나를 위해서 어머니와 나를 세울 사람이지. 이래서 말을 안 했던 거야. 나만 참고 견디면서 잘 사는 모습을 어머님께 보여드리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다 보면 싫다는 말도 안 하시고 또 그러다 보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생각했지.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머님께서는 더 나를 미워하시더라. 나도 당신이 물어본 것처럼 어머님께 물어봤어. 나를 싫어하는 이유 좀 알려달라고. 근데 그냥 싫다고 하시더라? 그 말에 그냥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 아무 이유 없이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하고 지냈어. 어머님이 괴롭히시면 괴롭힘을 당하며 지냈지. 당신이 없을 때 생전 처음 듣는 욕도 들어봤고 머리채도 잡혀봤어. 무슨 물건으로 맞았는지 지금 다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다양한 물건들로 맞기도 했지. 그래도 그냥 버텼어. 당신이 돌아오면 그 일들을 다 잊을 수 있을 만큼 행복했으니까. 그러다 우리 도연이가 생겼는데 어머님은 자기 손자에게까지 무서울 정도로 무정하시더라? 임산부에게는 조금 덜 하실 줄 알았는데 더 심하게 나를 괴롭혔지.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된 걸 느꼈어. 우리한테 도연이는 우리 사랑의 결실이지만 어머님께는 자신이 더 깨기 힘든 결과물로 보였나 봐. 아이 낳고 몸을 추슬러야 하는데 더 심하게 괴롭혔고 우리 도연이를 가지고 협박도 하셨어. 내가 이 집을 떠나지 않으면 괴롭히는 대상을 나에게서 도연이로 옮겨갈 거라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머님이라면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 결국 이 집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나 하나인데 나만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당신이라면 나보다 더 좋은 여자, 어머님에게 인정받는 여자와 만날 수 있을 거고 그런 여자 밑에서 크는 도연이는 할머니의 사랑도 듬뿍 받고 자라겠지. 그래서 내가 떠나기로 한 거야. 나만 없어지면 모두가 행복해지니까. 이게 내가 당신과 헤어지려고 했던 이유야. 제가 전혀 모르고 있던 이야기를 아내에게 듣게 되자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빠라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당하는 것도 모르고 허허실실 지내고 있었는지 저 자신이 한심스럽더라고요. 뒤늦은 후회였지만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런 일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당신이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줄 모르고 지냈어.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벼락 맞아 죽을 놈이라고. 아니야. 당신 이러지 마. 당신 잘못 없어. 당신은 지금까지도 나한테 과분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이러면 내가 더 미안해져. 일어나. 그렇게 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빌며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고 아내는 그런 저에게 잘못이 없다며 일어서라 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또다시 서로를 안고 오열을 하게 되었죠. 이 상황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도연이 이 중 누구 하나 불행해지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어요. 당신만 날 용서해 준다면 나 지금 이 상황 바로 잡고 싶어.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해야 했어. 당신과 나 그리고 도연이 우리 세 가족만 생각하고 지내자. 당신 괴롭히는 어머니만 없다면 전부 다 해결되는 일이잖아. 지금 이 상황 문제를 야기시키는 건 어머니야. 나 당신 놓칠 수 없고 도연이 엄마 없는 아이로 키울 수 없어. 당신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나 어머니라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당신이 내 곁을 떠난다고 해도 내가 어머니를 안 보는 건 마찬가지일 거라고. 왜 그런 선택을 해? 내가 뭐라고? 나 당신 불효자로 만들 수 없어. 이게 전부 나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
당신 아니었으면 나 살아갈 이유조차 없어. 당신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 생긴 일이야. 지금부터 당신 생각만 해. 당신 행복만 생각하라고. 아내는 제 간절한 부탁으로 용기를 내주었습니다. 도연이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저와 함께 돌아가기로 한 거죠. 우선 제가 먼저 집으로 돌아가 잠시 아이를 맡길 곳이 생겼다며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집을 내놓았죠. 아내가 안심할 수 있게 이사를 가기로 한 겁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이사를 문제없이 잘 진행할 수 있었고 저와 아내 그리고 도연이 우리 세 가족은 다시 한 집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죠. 얼마나 지났을까?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혼을 재촉하려 전화가 왔습니다. 동환아, 너 어떻게 된 거냐? 집에 찾아갔더니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이혼 생각 있다는 내가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말을 안 해? 네, 저 이사 갔어요. 그리고 저 시내랑 못 헤어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네 혼처 알아보느라고 얼마나 바쁜데? 너는 그런 내가 용서가 되니? 그리고 이사는 왜 갔어? 어머니와 연 끊으려고요. 그리고 제가 시내를 용서할 자격이나 있나요? 제가 시내한테 용서를 구해야죠. 저 때문에 시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뭐?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 어머니 가르치는 말이에요. 어머니가 시내 괴롭힌 거 저 다 알아요. 저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도 왜 그렇게 하셨어요? 시내가 어머니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무 죄 없는 애를 미워하세요? 아니, 미워하신다고 해도 그렇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괴롭히세요? 그리고 아무리 미워하는 며느리의 피가 섞인 손주라고 하지만 그래도 손주인데, 아기인데 그 아이를 버리라고요? 그게 사람으로서 할 소리예요? 저 아내 포기 못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제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와 연을 끊는 게 제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 알아요. 더는 연락하지 마세요. 어떤 말을 하셔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저는 어머니와의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그 상황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저를 찾아와 매달리기도 하셨죠. 하지만 그렇게 쉽게 제 선택을 번복했을 거면 애초에 연을 끊겠다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절대로 어머니에게 틈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어머니께서는 더는 찾아오지 않았고 저는 제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내 그리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죠. 아직도 왜 어머니께서 제 아내를 미워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만 않으셨다면 어머니까지 포함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런 가정조차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아내를 선택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제 아내,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겠죠.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그 다짐을 새롭게 새겨야겠습니다. 그럼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가족과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